도시철도.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요.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봤는데 의문이 생겨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상 하단선은 이제 수요가 충분해가지고 적재를 피할 수 있을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과연 이것을 총 예산 대비 타당한가? 거기에는 공공성도 있을 것이고 또 수익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 수익성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한 공공성이 있다면 수익성을 조금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그 공공성이 크다. 또는 공공성이 아무리 크지만 전혀 수익성이 없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런 공사는 국가의 세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공공성과 수익성을 전체를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이 사상 하단간의 지하철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국토부에서 하지 않고 그거를 기재부하고 협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수요 조사가 잘못되었다 하고 공기 수송 이런 게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경전철 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불만은 있긴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 이걸 왜 공사를 하냐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터널이나 또는 이런 국토 인프라 관련된 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이게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타당성 조사만 가지고 수익성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 하느냐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수익성이 전혀 안 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적 KDI나 이런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양쪽에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공인기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상 하단간에 도시철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것을 예비 타당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시켰고, 그 타당조사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실 때 또 실질적으로 학장, 응궁, 감전, 개법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제기들은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라는 게 매년 있죠. 1년에 9월 달에 정기국회 동안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는 뭐냐? 그러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국가가 했던 일들이 정말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이고 공평하게 됐느냐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에서나 다른 민간단체에서나 이게 타당성 조사 잘못됐다, 정말 잘못돼가지고 주먹국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국비를 너무 많이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적 검증과 또 국회에서의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도 국회에다 문제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또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됐으면 감사원이라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가 잘 됐는지. 그런 다면적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믿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 완성됐을 경우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징계 대상이 되는 거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이런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학장이 주요 주거촌이
반도보랑 모함 이쪽이잖아요. 근데 사상 하단선역 생기는 데가 이렇게 또 내려가서 합장천 지나서 합장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통로도 좀 낡았고 그리고 역 자체가 그 주거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게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지역에 지하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의 금액이 한도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쳐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거쳐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은 그 정도까지 금액을 넣으려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질문에서. 그래서 주민설명이 됐죠. 예, 주민설명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쪽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하철역이라는 거는. 자, 감전역, 상암세벽시장역,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역, 그 다음에 확장역, 그 다음에 어묵역 넘어가잖아요. 이런 그 관련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늘 이런 공공교통수단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터널 하나 뚫는다든지 아니면 대교를 하나 넣는다든지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적절성 그리고 최대한의 국민들의 편의를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 생각은 저는 우리 김준영 학생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장동이 반도보라든지 삼성아파트라든지 무학아파트라든지 그쪽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하철은 괴법에서 시작하는 지하철이에요. 그죠? 괴법에서 저기 사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괴법의 인구, 감전의 인구, 확장의 인구, 엄궁의 인구를 반영해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확장동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주례 구치소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연결시키는 예를 들면 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지하철에 대해서 노선까지 설명하면 될까요? 개법동에서 새벽시장에서 스마트시티역에서 엄궁으로 쭉 빠져나가는 그래서 확장동에 몰려있는 인구 밀집 지역 쪽으로 여기 안 생긴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례 구치소 있죠. 구치소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거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확장동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대신동으로도 갈 수 있는 요게 지금 제 숙제입니다. 연결시켜요. 새로운 차선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요구가 주례 구치소 이쪽에서 대신동 쪽으로 그 다음에 이 확장 쪽으로 사하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지하철을 그거를 연결시킨다 그러면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2차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수요가 또 이 구치소 쪽에서 이렇게 대신동 쪽으로 가고 이 기존의 서상 하단간 지하철 노선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례동 쪽의 수요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례 구치소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 이전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전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또 만들어지고 또 주례 일동 쪽에 900세대 이상 지금 이제 저게 되잖아요. 뭡니까? 롯데캐슬? 지금 재개발. 그게 완성되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단기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확장로에 생기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확장 자체가 대동로랑 확장로랑 너무 단절되어 있죠. 그 확장천도 이제 온천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트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기 쉬운데 이제 확장천은 여기 완전 공공 건물들이 막고 있고 또 뒤로 가면 이제 공장지대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엄궁이나 그쪽에는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확장 쪽은 그 대안이 그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학장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준현 학생이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고향의 강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비를 들여와서 학장천을 개발하기 이전에 학장천 보신 적 있습니다. 기억나요? 어릴 때 똥물이었잖아요. 똥물 정도도 아니고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시커먼 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제가 국회의원 초선 때 2010년도에 전국의 지방하천 중에 꼭 살려야 되는 하천을 선정하는 고향의 강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주청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따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퀄리티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지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노후공업지역을 첨단공업지역으로 하는 그 법안을 제가 조선 때 2010년도입니까? 만들어서 여기는 공단도 아닙니다. 공업지역이에요.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상에는, 확장에는. 그런데 그걸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을 노후공업지역 재생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국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면 여기에 서부산 청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산시청, 서부산 청사를 이 방금 말한 역장동 공장지역 한가운데 그걸 세웁니다. 세우고 거기에 스마트시티 여기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스펀지 역할이냐? 민자를 끌어들이는 스펀지 역할이죠. 민자라는 거는 행정과 교통이 만나면 민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스펀지 건물인 서부산 청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행정인력과 연구인력이 들어오게 돼요. 거기다가 역세권까지 만들어지면 민자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스마트시티가 개발됩니다. 자, 학장청과 주거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를 통한 첨단공업지역화. 그럼 여기에 인구도 모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 학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노후공업지역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탄생될 수가 있겠죠. 모든 걸 국비로 할 수는 없어요. 국비를 이용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자에서 이 주거공간과 이런 첨단공업지역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아파트촌도 오래된 지역은 재개발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국비라는 것은 인프라를 통해서 최소한의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단계별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 생기는 여기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윤활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행정타운과 이 역세권이 만나면 여기는 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걸 처음에 국비가 4,900억입니까? 4,200억입니까? 정확하게 4,000여 원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에 이 서부산 청사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사상하에 도시철도가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직접 때문에 난 민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이제 그 주거지역과 확장천에 하는 통로 같은 것도 만들었을 텐데. 예, 그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지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설득하고 관철시키고 예산을 따오는 역할을 국회의원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나온다면 또 그래서 구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청은 행정기관이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하는 법안과 예산을 통해서 지역 발전시키고 행정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협업을 통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개인적 의문인데 사상 하단선과 그 사상의 기존 2호선 그리고 또 하단의 기존 1호선이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집니까? 국회협동에서입니다. 예. 지금 사상도에는 사상 역 앞에 사상 여기 있죠. 지하철 2호선이 있죠. 사상에 도시철도가 있죠.
서부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죠. 경전철이 있죠. 부산 마산 복선전철이 있죠. 경전철이 있죠. 여기에 7개입니다. 7개의 교통수단이 사상역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죠. 계곡 가보면 경부선 나온 사람이 지하철 2호선 타고 가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또 사상의 도시철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 내린 사람이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 그거를 집적시켜야 된다. 뭔가 원스톱으로 환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을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사상역 앞에 환승 편의시설을 만듭니다. 환승 편의시설이 뭐냐? 사상역에서 내렸어. 내려서 지하철 2호선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하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공항에 가면 무빙워크 있죠. 무빙워크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지하철 2호선 연결하고, 지하철 2호선은 사상역을 연결하고, 또 역에서 부산마산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지하에서 환승 편의시설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 정리해놓고 역사 새로 지었는데 엘리베이터 보면 엘리베이터. 그럼 사상역 앞쪽으로 지하로, 위에는 공원화되고 지하로 이런 7개의 교통수단이 환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면 유동인구가 집적되겠죠. 유동인구가 집적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주변 상가가 활성이 되면 또 거기에 새로운 민자들이 들어오고, 그 뒤쪽은 도시재생 사업, 그 뉴딜 사업, 뉴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141억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상에 설치하는 거. 지상에 설치하면 위가, 여러분 부산역 가면 그 시원한데 사상역은 복잡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하로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지하로 가고 위엔 공원화시 되는 게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 계획, 환승 편의시설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서부산 청사 계획서하고 제공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상 하단선이 나중에 2차적으로 개편되면 을숙도랑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자료를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효과를? 추가로 하단에서 지금 신도시, 강서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그거는 또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수요와 공공성과 또 수익성 비교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구간은 단순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자.